안녕하세요. 여기는 와이즈 실버입니다. 오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건넨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보셨거나 자식에게 조언을 했는데 엄마는 몰라 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위에게 관심을 표현했는데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그 순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시죠. 내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 내가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말이 오해받을 때의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말을 조심하게 되고 점점 할 말이 줄어들고 결국 침묵하게 되는 그 과정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첫 문장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단단히 잠그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와, 요즘 힘든 일 있니? 얼굴에 피곤이 보여서 능 같은 걱정을 담고 있지만 받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돼와 건강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는 같은 관심이지만 하나는 문을 닫게 만들고 하나는 귀를 열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부드럽게 시작하고 상대방 기분을 살피면서 말합니다. 반면 우리 세대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솔직하고 진실된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첫 문장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말재주나 화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60,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말을 바꾸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작은 시작점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황금 같은 첫 문장 5가지를 살펴본 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첫 문장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대화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문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 열린 질문의 힘입니다. 지난주 상담 모임에서 만난 김선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선희님은 3년 전부터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대화가 짧았고 전화를 해도 예, 어머니 하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희님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힘들지? 또는 일이 많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 대신 그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회사 일도 이야기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이야기하고 남편인 아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고 며느리는 마지막에 어머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답니다. 선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질문들이 전부 왜 그렇게 늦게 와? 애는 잘 돌보고 있어? 밥은 제대로 먹여? 같은 닫힌 질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오였고 그 뒤에는 변명이나 해명이 따라왔습니다. 관계는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리슨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열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호감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대화 초반에 열린 질문을 던진 경우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열린 질문이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왜 같은 단어로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닫힌 질문은 상대방을 신문하는 느낌을 주지만 열린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밥 먹었어? 일 잘 되고 있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확인이나 점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일로 바빠? 기분이 어때?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공간을 내어줍니다. 열린 질문의 본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내가 궁금해가 아니라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는 메시지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식이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왜 이제 왔어? 보다는 어떻게 지냈어? 가 훨씬 따뜻합니다. 며느리에게 애는 누가 봐? 보다는 육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 더 열린 대화를 만듭니다. 사위에게 회사는 괜찮아? 보다는 요즘 일은 어째? 가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입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대화할 때 첫 문장을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내?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저 물어보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황금 문장 힘들었겠다.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작년 가을 한 모임에서 만난 박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숙님의 큰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잃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님은 걱정이 되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일을 벌였어? 내가 말렸잖아. 같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어머니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님은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왜 그랬냐고 물었다면 아들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아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가이 윈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감정 조절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너뜁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 정도는 견뎌야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어려웠겠다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이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할 때 내가 먼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보다는 속상했겠다가 먼저입니다. 사위가 승진해서 밀렸다고 할 때 더 열심히 했어야지보다는 많이 실망했겠다가 먼저입니다. 며느리가 시댁 행사가 부담스럽다고 할 때 우리 집안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보다는 부담스러웠구나가 먼저입니다.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일 가족과 대화할 때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감정을 먼저 인정해 보십시오. 힘들었겠다라는 짧은 문장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놀랍도록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문장, 내 생각은 어째? 의견을 존중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봄에 만난 최정희님의 경험입니다. 정희님의 딸은 36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님은 그동안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까? 나이가 있는데 서둘러야지. 하지만 딸은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했고 명절에도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내 생각은 어째? 엄마는 그냥 내 생각이 궁금해서. 딸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이야기하고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나눴습니다. 정희님은 그날 딸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조언도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딸이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정희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딸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딸도 저를 진짜 대화 상대로 본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저를 그냥 간섭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존중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 신뢰하고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때 자녀는 거리를 두고 관계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자주 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손주의 진로에 대해 의대 가야지보다는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가 더 좋습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돼보다는 내 생각은 어떠니? 가 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들의 이직 결정에 대해 그 회사는 안정적이지 않아 보다는 내 판단은 어때? 가 더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강요할 때가 아니라 요청받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할 때 그들도 우리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졌으니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을 먼저 말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들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4번째 황금 문장, 내가 도울 일 있을까? 지난 겨울 한 어르신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어색했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일을 도우려 하면 며느리가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며 거절했고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할게요라며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도울 일 있을까? 뭐든 말해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아이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출근 시간이 빨라져서요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도우려고 했어요.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처럼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며느리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니까 제 도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UCLA의 심리학자 셸리 테일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도움은 주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는 사람의 필요에 맞춰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온정과 소속감 이론에서 테일러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받을 때 오히려 부담감과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선택적으로 요청하고 받을 때 관계에서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자주 먼저 나서서 도우려 합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반찬해 줄게. 아들에게 내가 돈 보태줄까? 딸에게 애들은 내가 봐줄게.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도울 일 있을까? 라는 질문은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고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배려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편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 옆에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넘어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괜찮아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울 일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점차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에 머물기 때문에 바다의 왕이 됩니다.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필요를 물어보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 진짜 힘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다음에 며느리나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먼저 이렇게 해줄까? 보다는 내가 도울 일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길입니다. 5번째 황금 문장 잘하고 있어. 인정과 격려의 말입니다. 올해 초에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30대 중반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은 채 그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더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벌써 성공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니?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강연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참 잘하고 있더라. 엄마가 보기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엄마가 지금까지 그 말을 안 해줬네.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말이 없다가 엄마 그 말 처음 들어봐라고 했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사업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제가 늘 더 잘하라고만 했지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테레사 에머빌 교수가 수년간 연구한 진척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진척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에머빌 교수는 수천 명의 직장인 일기를 분석한 결과 작은 성취라도 인정받을 때 사람들의 행복도와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비판과 아직 부족해라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자존감을 낮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늘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잘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격려의 의도지만 상대방에게는 지금은 부족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면 이것도 해야지. 아들이 승진하면 다음에는 더 높이 올라가야지. 손주가 시험을 잘 봐도 이번에는 잘했지만 다음에도 잘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조건부 칭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노력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너는 충분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며느리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면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엄마는 알아라는 인정이 힘이 됩니다. 손주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는구나. 할아버지가 보기에 참 대견해라는 격려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는 부족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인정이 먼저이고 격려는 그 다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할 용기를 갖습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수용 안에서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를 갖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오늘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지금의 그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문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왜 항상 비난으로 시작하는 말은 하시면. 지난해 가을 한 상담에서 만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은 30대 초반인데 어머니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말다툼을 하고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상담 중에 그 어머니께서 딸과의 대화를 재현해 주셨는데 거의 모든 대화가 이렇게 시작되더군요. 너는 왜 항상 늦게 와? 너는 왜 맨날 피곤하다고 해? 너는 왜 매번 명절이 싫다고 해? 딸 입장에서 이 말들은 비난이자 공격이었습니다. 항상, 맨날, 매번 같은 단어는 딸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했고 딸은 점점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말버릇을 깨닫고 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늦게 온 이유가 있었니? 요즘 많이 피곤한 모양이구나. 무슨 일 있어? 일반화된 비난 대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자 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존 고트먼 교수는 부부관계 연구의 권위자인데 그의 연구 결과는 부모-자식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고트먼 교수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끝에 4가지 파괴적 의사소통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비난입니다. 특히 항상, 절대, 매번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비난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할 때 너는 왜 항상 그래?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명절마다 늦게 오면 너는 맨날 늦네. 아들이 자주 연락이 안 되면 너는 왜 매번 전화를 안 받니? 이런 말들은 우리의 실망과 속상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항상, 맨날, 매번 같은 단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시간에 오고, 때로는 전화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강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하여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화를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너는 왜 항상 으로 시작하는 말은 대화의 문을 닫습니다. 상대방은 방어하거나 반격하거나 침묵합니다. 어떤 경우든 건설적인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뒤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보십시오. 너는 왜 항상 늦어? 의 이면에는 내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너는 맨날 피곤하다고 해의 뒤에는
내 건강이 걱정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진짜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이번에 늦게 와서 서운했어라고 말하거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반화된 비난 대신 구체적인 상황과 솔직한 감정을 전하십시오. 내일부터 대화할 때 항상, 맨날, 매번 같은 단어를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 대신 이번에는, 오늘은, 지금은 같은 구체적 표현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문장입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올 초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나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리법도 아이 재우는 방법도 옷 입히는 것도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할머니를 멀리했고 육아 이야기도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는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담 중에 며느리 입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며느리에게 너는 아직 모르니까 내 말을 들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판단력과 능력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할머니를 권위적이고 간섭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프리 페퍼 교수가 조직 내 권력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험을 앞세운 조언은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해봤으니까 안다는 식의 접근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페퍼 교수는 경험은 공유되는 것이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요청할 때 경험을 나누는 것과 일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 가난, 자식 키우기, 생활의 어려움을 모두 겪어왔습니다. 그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상대방의 경험과 시도를 무효화합니다. 며느리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해서 선택한 육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현대 직장 문화에 맞춰 나름의 처세술을 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며느리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지금 시대의 육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알 뿐 그들의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또는 궁금하면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며느리에게 육아법을 알려주고 싶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어머니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오면 그때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라고 나누십시오. 경험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상대방이 받고 싶을 때,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입니다. 강요된 선물은 짐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도록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내 경험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해보십시오. 세 번째 금기 문장입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며칠 전 한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딸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직장이 다 그래. 딸이 남편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면 부부가 다 그렇게 살아. 참고 살아야지. 딸이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는 견뎌야지. 엄마는 너희 셋을 키웠어. 딸은 점점 어머니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명절에도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나는 딸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건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서 그 말들은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 속에는 내 고통은 대수롭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 너는 너무 약해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에단 크로스 교수가 진행한 감정 인정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크로스 교수는 사람들이 힘든 경험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 같은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반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랬을 거야 같은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즉,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고통 위에 무시당했다는 상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참아라, 견뎌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며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식이 우리에게는 효과적이었고 자식들도 그렇게 강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강함은 고통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 고통을 인정받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 있어줄 때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강요받을 때 사람은 고립되고 무기력해집니다. 며느리가 시댁 행사가 부담스럽다고 할 때 그 정도는 해야지보다는 부담스럽구나, 미안해가 더 좋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할 때 참고 견뎌보다는 많이 힘들겠다가 더 위로가 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속상해할 때 그런 건 대수롭지 않아 보다는 속상했겠다가 더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모든 도덕의 기초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은 연민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구나,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존재가 그들에게 진짜 힘이 됩니다. 다음에 가족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도는 또는 참아야지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려 하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과 가족 사이의 신뢰는 조금씩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대 마음을 여는 첫 문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황금 같은 첫 문장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열린 질문, 힘들었겠다라는 감정 인정, 내 생각은 어째? 라는 의견 존중, 내가 도울 일 있을까? 라는 도움의 제안, 그리고 잘하고 있어라는 인정과 격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첫 문장 3가지도 살펴봤습니다. 너는 왜 항상이라는 비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경험의 강요,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감정 무시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대단한 화술이나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마음을 첫 문장에 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과연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내일 가족과 대화할 때 8가지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도 어렵다면 오늘 하루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 밥은 먹었어?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왜 그랬어? 대신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공부는 잘했어? 대신 학교는 어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과 가족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짧았던 대화가 길어지고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듭니다. 좋은 첫 문장은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식들을 사랑하고 며느리와 사위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손주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첫 문장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십시오.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 나아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가면 가족들도 한 걸음씩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즈 실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따뜻해지고 대화가 편안해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